지난번에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떤 시술이고 어떤 치료 과정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임플란트가 워낙 또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치과에 갔을 때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다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치과 전문의 이윤석 원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과 같이 기존에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주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치주질환은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체내에서 이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대사 이상이 생기게 되고 감염이 쉽게 일어나고 잇몸 조직이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주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당뇨 환자의 경우에 치주 질환을 치료하게 되면은 당뇨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치아가 상실될 위험은 높은데 임플란트 식립은 어렵다. 이게 참 좀 그런데요. 네. 당뇨 환자의 임플란트 식립이 왜 어려운 걸까요? 네, 당뇨병이 있으면 아무래도 창상 치유,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는 게 지연되게 되고 감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면은 식립한 임플란트 주변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일어나기 쉽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뇨병을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 당뇨 수치가 어느 정도로 조절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수술하기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처방을 하고 네. 수술 시 이제 수술 당일날 혈당 수치를 조절을 하고 수술 후에 임플란트 주위에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처치를 한다면은 충분히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고혈압 환자도 보니까는 치주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원장님. 고혈압으로 인해 치주 질환이 증가한다기보다는 고혈압 환자들 경우에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같은 합병증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고혈압이 치주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당뇨나 고지혈증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치주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또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처방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기 전에 담당 주치의와 처방약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혈압 환자들 평소에 먹는 약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할 때 위험성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네. 임플란트 시술도 똑같지 않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처방약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예를 들면 스텐트 시술을 혈관이 막혀서 이제 혈관을 개통해주는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다른 부분의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가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네. 항혈소판제, 예를 들면 아스피린 같은 걸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당뇨병 환자들 경우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당뇨병 환자들 경우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차원에서 또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든 것처럼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기 전에 처방하는 약에 대해서 담당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약 중단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뒤에 수술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들의 임플란트 식립이 요즘에는 비교적 좀 안전한 방법으로 좀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네, 과거에는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이런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많이 생각되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가이드 수술이나 또 최소 절개 수술, 잇몸을 가능하면 적게 절개하는 수술이죠. 그러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이 많이 의료진들에게 연구가 되었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 선생님들과 내과 선생님들 사이에 그 처방 약에 대한 컨설트, 즉 협진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는 전신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임플란트 시술을 좀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성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임플란트의 궁금증을 좀 풀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다녀왔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진료실이네요. 네, 이 여성 환자분은 중년 여성 환자분은 이제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전신 질환으로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 그래요? 앞니 부분에 저희 병원에서 앞니 부분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고 네. 심은 임플란트가 상태가 괜찮은지 점검차 이제 내원하신 분입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네. 이제 임플란트가 잘 있고 임플란트 주변에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정기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엑스레이로도 감염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엑스레이 주변에 이제 뼈 상태나 또 환자분 입안에서 구강 내 이제 검진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네. 또 이제 상담실에서 직원이 유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있죠. 네. 또 주치의 선생님이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또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또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사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전신 질환이 있으셨지만 다행히 임플란트 주변에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다행이네요.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소독을 하고 있죠. 아. 무서울 것 같아요. 임플란트 후에 그 통증이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통증 부분에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발치하기 전에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부분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 마취할 때는 아무래도 주사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이 좀 있지만 마취하고 난 뒤에는 시술할 때는 크게 통증을 느끼지 않죠. 임플란트도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임플란트 시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임플란트를 심는 그 과정,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건데 혹시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반적인 임플란트 과정은 이제 이를 뺀 다음에 이를 뺀 자리에 이제 치조골, 잇몸뼈가 충분히 회복되는 기다리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네.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치조골이 회복되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임플란트 나사 부분을 심게 되죠. 네.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기간을 가진 뒤에 네.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심는 방법은 발치 전에 이제 뼈 상태를 봐서 이 뿌리 부분이나 잇몸뼈 부분에 심각한 염증이나 뼈가 녹아내린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네. 발치를 하고 발치한 동시에 임플란트 나사 부분을 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나사 부분이 뼈랑 붙기를 기다리는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진 뒤에 완성이 되게 되죠. 네. 그러면 발치한 부분이 잇몸뼈가 아무는 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전체 치료 기간이 한 절반 정도 단축이 되고 또 수술 횟수도 1회로 2, 3회 걸리는 게 아니라 1회로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네. 과거에는 이런 방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임플란트 식립 기술이나 또 그런 많이 연구가 되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많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술하기 전에 뼈 상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런 발치 후 즉시 식립이라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의사에게 시술 받으면은 충분히 성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일에도 즉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를 모두 마친 후에도 임플란트가 자칫 빠지거나 깨지거나 할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임플란트의 이제 상부 보철물 머리 부분이라고 하죠. 네. 머리 부분이 조금 깨진 경우는
간단하게 떼우거나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 부분이 많이 깨진 부분은 이제 머리 부분만 본을 떠서 새로 제작을 하게 되겠죠. 예, 임플란트 나사 부분 자체가 부러져 버리거나 나사 부분 주변으로 잇몸뼈가 많이 녹아서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나사 부분을 잇몸뼈에서 제거를 하고 새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골다공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드시는 약들이 있더라고요, 원장님. 근데 이게 그 임플란트 치료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골다공증은 이제 뼈의 밀도가 감소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죠. 네, 네. 골다공증 환자들 중에는 이제 약을 복용하시거나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약물을 드실 경우에 특히 이제 복용 기간이 길거나 스테로이드와 함께 복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런 치과 시술, 이를 뺀다거나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 드물게 악골 괴사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약물이나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나 발치와 같은 치과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주치의와 충분한 약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저는 그래도 병원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 치과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그러게요. 네. 특히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아프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마취는 어떤 마취를 받고 좀 안전하게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통증은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치과에 방문하기를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주사 바늘이 잇몸에 들어갈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도포 마취나 이제 가글 마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포 마취, 가글 마취를 한 뒤에는 주사를 좀 통증을 적게 하려면은 천천히 세심하게 주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도 마취할 때의 통증은 있지만 그 마취하고 시술 받을 때의 통증은 그 마취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통증이 훨씬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임플란트 후에 그 임플란트 관리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원장님. 네.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또 이제 이걸 잘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오랜 기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임플란트의 이제 기계적인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임플란트는 이제 임플란트 나사 부분과 머리 부분이 결합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의 나사 부분이 풀려져 버린다거나 임플란트가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머리 부분이 깨지는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오셔서 임플란트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 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가장 흔히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임플란트 주변으로 음식물이 끼는 문제입니다. 아, 맞아요. 예. 음식물이 끼게 되면 잇몸에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또 그게 심해지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이 붓게 되는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발전이 될 수 있겠죠. 네. 더 심각한 단계에 가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나사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지 관리를 하는 좋은 방법은 일단은 댁에서 양치질을 꼼꼼히 해주시는 게 좋겠고 음식물이 끼는 부분이 있다면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음식물 낀 부분을 빼주시고 음식물이 많이 낀다 그러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철저한 위생 관리와 치과에 자주 방문하셔서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저는 만약에 제 이가 아닌 임플란트가 들어있다고 하면 양치를 할 때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양치를 다르게 해야 한다거나 관리법이 좀 특별하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임플란트도 인공치아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자연치아와 비슷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라고 해서 특별하게 양치 방법이 다르거나 그러진 않고요. 임플란트를 아무래도 했기 때문에 잇몸뼈가 내 자연치아가 있을 때보다는 잇몸뼈가 좀 패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볼 쪽으로 음식물이 많이 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양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시 좀 시술 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제 환자마다 좀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겠죠. 네. 통증을 좀 덜 느끼면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국소 마취, 부분 마취를 할 때 가글 마취나 도포 마취를 통해서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의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큰 수술,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는다거나 뼈 이식을 하게 되는 그런 통증이 많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 전에 이제 진통제와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처방해서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큰 수술을 하신 분들 경우에 수술 직후에 이제 진통제와 항생제를 바로 복용하게 또 지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또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알약을 경구 진정법이라고 네. 알약을 하나 복용하시면은 반수면 상태에 이제 약간 졸린 듯한 그런 네. 상태로 이제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불안감과 이제 통증을 줄여드리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을 좀 살펴봤습니다. 전문의와 함께 충분하게 상담을 한 후에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한다면 또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치과 전문의 이윤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장 속에는요, 소화를 돕고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익한 균들이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그 잘못된 생활 식습관이 이런 유익균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침을 거르거나 식사를 너무 빨리 하거나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생활 습관 건강하게 유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좀 빨리 먹는데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조심하셔야겠어요. 조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